그리고 지난 봄에 그 방탄소년단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책을 쓰고 나서 사실 여러 사람들을 이 책 때문에 만나게 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왔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방탄소년단 왜 그렇게 성공했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지행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겠지라고 아마 분명히 설득을 당하셨을 텐데, 많은 경우에는 음악을 들어보거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좀 성급하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정말 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질문만 계속해서 반복될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할 때는 전제가 숨어 있고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질문에는 어떤 전제와 가정이 숨어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아니 어떻게 감히 한국의 아이돌 따위가 빌보드를, AMA를, 미국 시장을 성공을 하나, 거기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한국의 아이돌 따위가? 라는 기본 가정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이클 잭슨 아시죠? 좋아하셨든 안 하셨든. 마이클 잭슨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타였죠? 아니, 마이클 잭슨이 왜 그렇게 스타야? 라고 물어보면 듣는 사람이 아마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아니, 막 퍼포먼스도 어마어마하고 노래도 정말 잘하고 정말 그 음악적인 수준이 그 당시에 어떤 가수들과 비교해봐도 월등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스타되지. 네, 제가 질문을 마이클 잭슨으로 돌린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실력이 뒷받침되고 음악이 좋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게 고작 SNS를 잘해서,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민중이 개돼지가 아니듯이 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아미들의 조직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낳은 새끼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데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게, 그런 거를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요. 남의 지갑 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이 신자유주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팬이 되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왜?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왔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숨겨져 있지 않아요. 가사만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스스로 프로듀싱하는 능력이 있고요. 현존하는 지구상의 어떤 그룹과 비교를 해도 퍼포먼스가 어나더 레벨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 그러면 춤 위주이기 때문에 립싱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경우 다 라이브예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아이돌 아티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아이돌자를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노래에 담긴 메시지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20대만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 시달려서 괴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저는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 팬덤의 놀라운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자선활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행보들이 팬덤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구나. 우리 일상에서의 삶을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이 팬덤의 영향력과 행보는 엄청나게 정치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함께 한다면 사막도 바다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책을 쓰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제대로 된 질문일까?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성공 요인이 뭔데 그러지 말고 그들이 예술가로서 아티스트로서 성취해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술적 성취가 지금의 우리 사회에 전 세계적인 현재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변화가 10년, 20년 뒤에 바라본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혁명이라는 그 이름을 책에다가 붙였는데요. 그 혁명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세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세상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어떤 일, 심도 깊은 변화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혁명이라는 말도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들은 질문이 아니 왜 철학 연구자까지 철학자를 들먹거리며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책을 쓴 이유가 도대체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냥 계속 제가 연구하던 거 계속 이어서 했어요. 다만 분석의 대상이 방탄소년단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매한 학자들이 책 냄새 나는 서고에 갇혀서 밖에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 상관없이 연구하는 것이 그게 과연 철학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철학 싫어합니다. 세상이 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유의미한 언급을 해야 되고 그와 함께 호흡을 하며 나가야 하는 게 저는 철학을 연구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계속 연구해 왔던 부분인가?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로 이제 영상들과 관련된 예술의 측면인데 마블 시리즈라든가 스타워즈, 스타트랙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 이제 팬들과 영화들 사이에 아주 상호작용적으로 변형 생성되어가는 어떤 인터랙티브한 스토리를 구성해가는 활동들이 가장 잘 구현하고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 대상이 방탄소년단의 영상들이다. 바로 그 뮤직비디오예요. 그런데 방탄의 뮤직비디오가 매우 독특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날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은 너무 완벽하게 내 모든 요점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 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I'm so sick of thi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I'm so sorry but it's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예, 지금 아주 짧게 도입부만 보셨는데요. 아마 이것만 보고선 이해가 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중영화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공간적 배경 위에서 사건들이 상당히 인과적으로 아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스토리가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씬과 쇼트와 쇼트가 영화처럼 연결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단절적이고 파편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틈들이 있어요. 그 틈들을 저 한 편만 보고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윙즈 앨범 발매 이전에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공개되었던 윙즈 쇼트 필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그 중에 첫 번째
이 이제 첫 번째 쇼트 필름 같은 경우는 멤버 정국이의 노래와 관련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이거 뮤직비디오 같습니까? 아닌 것 같으시죠? 분명히 그리고 제목도 쇼트 필름이라고 단편 영화라고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영화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와는 또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어떤 영상들이 특히 화양연화 앨범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는 아주 짧은 7개의 영상이 나왔고 트레일러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본편이 피땀 눈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영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나오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왔었던 영상들을 함께 봐야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해독이 돼요. 근데 멤버가 7명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프롤로그라는 이름을 달고 그때는 이런 영상이 등장을 했고요. 윙스 같은 경우는 쇼트 필름이라고 이름을 달고 나왔고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는 러브 유어셀프 하이라이트 릴 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요. 이름이 다 달라요. 왜? 왜 다를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 혹은 기존에 알고 있는 분류, 장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류의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완전히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게 분명히 이 곡을 담고 있고 제목과 연관되어 있고 그 내용과 음악이 이제 부분적으로 슬쩍슬쩍 들어가기도 해요. 이들의 뮤직비디오의 특징은 또 다른 어떤 세계관과 또 다른 이야기가 가사만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뮤직비디오의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3년치가 쌓여가지고요.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 하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3년치의 영상들을 봐야 되고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야 라고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걸 이제 열린 구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구조가 관객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이제 촉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객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감동받은 저 방탄소년단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기서 지금 불타고 있는 저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가능한 한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의미망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 북클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탄이 읽었거나 앨범의 어떤 컨셉으로 그 사용했다라고 얘기되는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그런 아미 집단들이 있거든요. 실시간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또 막 해석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저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서 유튜브에는 클릭을 하는 관객이 클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컨텐츠를 생산한다라는 부분이죠. BTS Theory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방탄소년단 분석 이렇게 검색어를 설정을 하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 팬들이 직접 생성한 컨텐츠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책을 쓰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던 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Ci sarebbe moltissimo da dire sulla questione, in particolare sul comportamento inaccettabile dell'equipaggio della nave e della guardia costiera o sulla corruzione e negligenza del governo e della stampa, ma mi limiterò a riportare le vicende più gravi connesse al video di Spring Day. È uno degli slogan più usati per ricordare le tragedie, ma nel caso del naufragio del Sewol è un messaggio particolarmente significativo, perché alle famiglie delle vittime e ai ragazzi sopravvissuti fu più volte ripetuto di accettare e dimenticare l'accaduto. 네, 봄날에 대한 해석 동영상인데요. 이탈리안 아미라는 이제 유저 네임을 가지고 있는 한 아미가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일반인들인데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를 해석하기 위해서
뉴스 영상, 그다음에 다이빙벨 같은 다큐멘터리 영상, 2016년 말 17년 초에 이어서 걸쳐서 발생했던 광화문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장면까지가 이 영상에 담겨 있어요.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사회적 역사적 컨텍스트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뮤직비디오의 각각의 장면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나레이션이 등장을 하면서 밑에 영어 자막으로 깔려요. 그리고 등장하고 있는 주된 해석 대상은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뮤직비디오예요. 이런 거 많죠. 어떤 드라마에서 뭐 영화에서 재밌었던 장면들만 뽑아서 어떤 클립으로 만들든가 그런 리믹스 혹은 짧은 클립들 이런 건 많아요. 솔직히 그걸 가지고 거창한 이름으로 새로운 예술 형식이다? 부를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이론적인 베이스에 대한 건 몇 년 전에 논문을 썼었는데 발표도 했었고요. 사례를 찾지 못하다가 방탄소년단의 영상들을 보니까 이거다라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죠.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저는 이제 주로 철학이긴 한데 영화 철학이고 영화 미학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고, 제가 아까 그 영화도 뮤직비디오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기존의 장르에 속하지 않는 영상들을 온라인 설치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왜 명명을 했냐면 부를 이름이 없어서요. 그만큼 새로웠기 때문이에요. 비디오 설치 작품들이 있는 현대 그런 미술 전시 가보시면 공간에 이제 영상들이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배치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관객은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순서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내 맘이에요. 관객 맘이에요. 그 영상들을 내 머릿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편집을 하죠.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면 지금 방탄소년단이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에 시간 간격을 두고 툭툭툭툭 뿌려지는데 그거를 어느 순서로 볼지 내 맘입니다. 순서가 미리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순서는 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관객의 직접적인 생산과 참여가 작품의 일부분으로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는 이런 예술 형태. 그러면서 이 예술 형태는 온라인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만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할 때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유저가 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전시를 한다.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일민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로 오케이, 억셉트 되는 사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 안 돼요. 왜? 경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학위를 따지 않았고 공모전에 입상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유튜브에는 그 누구나 다 그냥 업로드할 수 있어요. 누가 거기에서 심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술을 만드는 사람과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이 동등한 자격을 가져요. 구조상에서, 시스템상에서는 동등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분석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팬들이 만든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해요. 아,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파편적으로 주어져 있었던 영상들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실마리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단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어디까지로 이 범위를 볼 것인가 한정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작품 속에 관객의 참여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품의 범위도 예전에 우리가 영화 한 편, 책 한 권, 그림 한 점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머리에 어디까지를 작품으로 볼 것이냐라는 게.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로 해야 되지? 금을 그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이게 계속 확장되고 커져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로 둬야 되지? 모르겠어요. 유동적이에요. 그다음에 방탄과 팬덤이 맺는 관계, 팬덤 내에서의 다양한 개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인 방향, 평등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등함 그리고 수평적인 것으로서의 방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술가로서의 방탄소년단이 이 사회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포착하고 있는 지점이죠. 예술가란 어떤 존재냐? 일반적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감지조차 못하고 있는 어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감각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포획해내는 인물들이에요. 주어진 사회의 어떤 틀에 맞춰서 살아라. 그럼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그 틀에 맞춰서 말 잘 듣고 살았다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금 같은 꿈을 절대로 꿀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억압에 대해서든 혹은 사회적인 수직적인 위계질서의 억압에 대해서든 그게 예술의 측면에서는 예술 작품, 예술가에 대한 어떤 권위들이 있죠. 공모전에 당선되어야 되고 학위를 따야 되고 누구 아주 굉장히 유명한 비평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명확하게 인식했느냐 아니냐, 예술가가 인식했느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작품이 그것을 포착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가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을 팬들이 현실화시키고 있는 어떤 양상, 그리고 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기존의 어떤 장르나 어떤 범주로도 딱 맞아떨어지지 못하는,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새로운 어떤 예술 형식의 출현, 이게 바로 세상이 근본적인 저 밑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게 싸워도 왜 이 그지 같은 세상은 그대로일까? 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일 텐데,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한 100년쯤 뒤에 지금의 세상을 보고 있다면 아주 많이 빨리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어떤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의 틀로 포착되지 않는 바로 이런 예술 형식을 저는 이제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명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설명할 용어가 없으니까요. 방탄소년단의 예술가로서의 성취, 그리고 그 예술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